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한정숙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 그 이야기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이 분양시장 문제, 보증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그 공공기관은 그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보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시장형 공기업이고요. 현재 하는 업무와 내용을 보면 크게 기업 보증이 있고 개인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보증은 주로 분양시장에서 그 분양의 이 성공을 실패하지 않도록 이 분양을 받는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그 개인들에게 대한 이제 보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사업금융보증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 보증 중에는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 할 때 이럴 때 이제 그 담보로 이제 제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자금 같은 걸 이제 보증을 합니다. 개인 보증이 있습니다. 뭐 전세 보증금 보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019년 말에 보증 잔액을 보면 지금 이 분양 보증액이 180조. 자, 그런데 이게 전체 이 분양 보증이 기업 보증 전체의 대략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400조 가까이 지금 그 보증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보증을 하고 있는 허그가 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독점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보면 일단은 그 현재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입주자 모집을 할 때 반드시 그 건설사가 분양 보증을 이제 분양사가 이제 분양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이제 입주자 모집 못 하는데요. 이 법이 지금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하고 그 다음에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한 곳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토부 장관이 한 번도 이제 그 허그 외에 이 보증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지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가 지대 추구에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송원석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에서 이 독점 문제 해결한다고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함께 아셔야 될 것이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간략하게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허그가 벌어들이는 보증 수수료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보증 수수료가 막대함에도 이 수수료에 대한 인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만인 거고요. 두 번째는 보증을 이유로 이제 분양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 분양 보증했다는 이유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허그가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 조합원들에 대한 이제 재산 피해가 나오고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로또 분양 열풍을 일으켜서 이게 투기로 연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분양가 상한 문제는 우리 허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허그의 이 기금 안정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허그의 그 자본금이 5.7조 원인데 지금 보증 한도가 되게 한 50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관에 지금 50배인데 이 문제는 그 재정 건전성이 지금 그 위험에 도달하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10년 만에 한 158%가 증가하는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증가가 이루어져서 은행으로 치자면 BIS 비율 같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이 지금 2020년까지 주택보증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하자, 이렇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개선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7년 상반기 그 규제 개선 과제 발표 자료입니다. 엄부 독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 이윤 획득에 따라 보증료가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한 주택분양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게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 인식입니다. 그 국토부의 인식이고요. 그래서 그 개선은 뭐 보증보험회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고요. 기대 효과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에서 경쟁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보증료가 인하되고 이에 따라 주택분양 가격 산정에도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료가 인하가 되면 건설사들에게 일단은 코스트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요.
인하된 보증료가 결국은 주택 분양 가격으로 들어가서 주택 분양의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허그를 이거를 그대로 두는 게 그러면 괜찮은가? 한 곳 추가로 지정하면 문제가 끝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허그 자체의 문제를 분석을 하지 않으면 대안으로 다른 보증사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 허그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허그의 10년간 보증 배수를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보증 잔액이 전체가 2019년에 한 410조 정도 되고요. 자, 차가무 지금 전년도 자기 자본을 보면 현재 2019년도가 5.5억 정도가 자기 자본입니다, 허그에. 그런데 지금 보증 잔액이 410조라는 얘기예요. 이 보증 배수가 이제 자기 자본, 전년도 자기 자본분의 이제 차감이 된 보증 잔액인데요. 이게 250조입니다. 이게 45배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29.4배였습니다. 이게 지금 증가를 해서 45배에 이르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보증 배수 한도가 50배로 지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도시기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50배. 근데 문제는 이 50배라는 것이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경험적 자료로 나와서 이 정도 안쪽이면은 이 허그가 기금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나 기준으로 나온 50배가 아니에요. 그냥 50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6년도, 그러니까 15배일 때 펑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증기금 이름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도대체 이 자기 자본 대비 보증액이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실질적으로 이 허그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기금 운영이 되느냐, 이거를 먼저 이게 나와야 도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산술적인 근거도 없고 경험적 근거도 없이 50배라고 지금 못 박아 놓은 게 이게 지금 문제고요.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회 예산처에서 검증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처에서도 일단은 이 50배를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 BIS가 이제 8%고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경우에 그게 지금 25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그가 50배라는 이 기준이 과연 이게 안정적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이 안 돼 있어서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주택 건설 시장이 굉장히 등락이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급속하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증잔액 증감률하고 자기자본 증감률, 운용배수 증감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잔액 증감률이 뭐 이렇게 있고 밑에 자기자본 증감률이 있는데 자기자본 증감률이 보증잔액 증감률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 보증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 차이가 자기자본 증가율이 더 크다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2013년도에 들어오면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역전이 돼요. 그래서 보증잔액 증감률이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하다가 늘어나죠. 그러다가 2016년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빠집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 문제가 되니까, 한 달 떨어져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도시보증기금의 주주인 국토부가 도시기금을 갖다가 여기다 유상증자를 했어요. 유상증자 700을 때려가지고 맞췄습니다. 이렇게 겨우.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기금을, 개발기금을 가지고 지금 유상증자를 집어넣어서 이게 사실상 공사의 자기경영 원칙에 있어서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만약에 허그 외에 다른 보증사를 만약에 지정을 했는데 이 허그가 그런 식으로 도시기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유상증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경쟁의 원리에서 이게 형평성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허그의 운영에 있어서, 기금 운영에 있어서 과연 이런 유상증자라든지 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허그의 이런 보증독점 사업이 결국은 이제 재정 불건성을 만드는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허그의 재정이 불건전하게 심화된 이유는
바로 독점 사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허그가 보증을 쓰고 있는 이 업체들이 한 30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1위 업체 하나에 지금 기업 보증 잔액이 남아 있는 거를 보면 이게 11조 가량이 됩니다. 2위가 9조. 쭉 내려가다 보면 12업체가 5조예요. 5.7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허그의 2019년도 자기 자본이 지금 총 5.7조인데 이 업체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허그 자체가 지금 자기 자본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50%라는 비중을 지금 못 맞출 것 같은 것이 이번에 그 구도심하고 이제 1기 신도시 노후화로 인해서 정비 사업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도권 3기 신도시 지금 만드는 거 프로젝트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GTX 노선까지 들어있어요. 경기도하고 이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용인만 하더라도 지금 그 보정동의 플랫폼 시티 사업비가 5조입니다. 단독 사업비가 5조예요. 단독 사업비 5조가 보증기금에 지금 자본금하고 맞먹는 기금입니다. 그 용인 사업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 전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전체 이 수도권에 지금 그 정부가 지금 그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공개발로 해서 공공개발해갖고 지금 수도권에 11만 채를 공급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는 3기 신도시를 공공개발로 100%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보증들이 허그 독점으로 갈 경우에 50% 정말 50% 그거는 이제 뭐 훌쩍 넘어간다고 봐야죠. 그거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수수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허그의 지금 사업비 보증률과 이주비 보증률, 그 다음에 부담금 보증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0.49, 0.35, 0.17 이렇게.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을 이제 매기는 겁니다. 보증기금이. AA부터 D까지 총 15개 등급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신용이 좋은 그 건설사에는 좀 싸게 주고, 그 다음에 신용이 낮은 곳에는 보증수수료를 높이 매깁니다. 이거는 합리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 합리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독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의 기관이 신용평가 등급을 1급부터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독점에서 말하는 독점 모델에서 말하는 1급 가격 차별이라고 합니다. 유보 가격이라는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탄력성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여기 때 소비자는 이제 건설사죠. 건설사 잉여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보증기관이 있어서 신용평가 등급이 서로 그걸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은 기준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허구로부터 내가 만약에 7등급을 받았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보증기관은 저를 5등급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자체로는 등급을 나눠서 15개 등급으로 나누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독점일 경우에는 여러분 경제학에서 보면 독점 모델에서 보면 그 소비자들을 효용 자체를 전부 다 갈라쳐갖고 하나하나 다 지불 의사가 있는 쪽으로부터 다 받아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등급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독점에서의 등급 구별은 소비자의 유보 가격을 설정을 한다. 그래서 결국은 건설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개인 보증 상황을 보시면 전체 보증료가 지금 3조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 지금 이게 대위변제라는 건 이제 물어준 거죠. 이게 지금 한 200억 되는데 회수를 121억을 해요. 보증료를 3,500억을 걷어서 218억이 빵꾸가 났는데 121억을 회수를 합니다. 이게 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회수율이. 그죠? 왜 회수율이 높으냐? 다 담보거든요. 담보 없이는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를 통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6천억의 보증 수수료가 나왔는데 대의 변제가 56억이 나왔고 회수를 19억을 했어요. 굉장히 적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다 담보를 잡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하다가 회사가 망가지면 그걸 다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럼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보증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무담보로 가는 게 없거든요. 100% 담보입니다. 100%. 분양대금, 반환채권 뭐 이런 다 100%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독점을 할 때에 담보를 잡고 하는 데에서 수익성이 좋음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그 보증률들이 결코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조금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에 왔는데요. 자, 이 공기업을 그러면은 일단 이걸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 존치하고 민간 기업을 경쟁으로 한다 해서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허그의 경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OECD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공기업의 경쟁 중립성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5년도에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나왔고요. 이때 가이드라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업에 대한 법과 규제 제도는 공기업들과 사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시장 외국에 나타나지 않도록 경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는 허그라고 한다면 다른 민간 보증사들이 나온다 한들 경쟁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그 보증공사의 지금 그 국토교통부가 가장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허그의 그 보증 비율이 높아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갖다가 넣어서 유상증자를 해준단 말이죠. 이거는 재원조달 특혜를 주어서 경쟁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은 절대로 훼손이 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청약적이나 이런 거를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실이 나는 거를 갖다가 지금 허그로다가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허그에 재출자를 해갖고 여기서 빵꾸가 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 책임의 훼손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면은 지금 개정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증보험에서 한 개 이상을 보증기간을 정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하나 더 만드는 법안은 불충분하고요. 이 관치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한 전문공제 조합을 하나 더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국내 기관 한 곳 플러스 외국 기관 한 곳, 금융기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최소한 두 곳 이상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도를 해야 되고요. 국내, 국외를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혼합시장에서, 혼합시장이라는 거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같이 경쟁하는 이 시장에서 이 허그의 그 경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경영 규칙을. 이게 OECD 가이드라인에 맞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허그 외에 다른 보증기관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경제시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한정석 소장님의 분양보증시장 독점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보증시장의 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내재된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초래될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분양보증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독점 기업이 이제 허그가 하는 걸 보면은 분양보증의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가격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지 굉장히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양보증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선분양 제도 때문에 발생하긴 했지만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걸 막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과거에 그런 사건들이 있고 경기 충격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나타났던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편다. 그러면 거기에 앞장서서 분양보증의 수단을 가지고 다른 목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허그가 한 3, 4일 동안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왜 중단했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 기자분이 전화 와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업체가
그 분양 보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 해서 스톱하고 과연 그런 기관이 그 사실 이제 분양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건설업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며칠 막음으로 하는 비용 같은 것들은 막대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저는 허그가 과연 저런 식으로 하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건가? 아무도 그걸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아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만들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분양 보증 업무를 일단 중단한다. 이런 결정도 내려가지고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물론 부동산 대책은 그거 좀 더 있다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크다. 그리고 가입도 강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그 분양 보증이라는 게 그 허그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 내리는 게 요율이 맞는 거냐. 부동산 가격 상승기라든가 하락기 때마다 요율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분양이 무조건 잘 된다. 잘 되고 이제 건설업체도 다 잘 되고 있고 호황이다. 그럴 때는 요율이 좀 낮아져서 분양가 상승의 부담을 좀 낮춰줘야 될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최근에 사건 뭐 막 터졌다. 우리가 이제 유럽 재정위기라든가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업이 50위, 도급순위 50위 업체들 중에 한 반 정도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상당히 어렵긴 했지만 그때는 차라리 요율을 높이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독점이다 보니까 그냥 좋을 때도 그냥 그렇게 받고 나쁠 때도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또 지역별로도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뭐 서울 시내에 재건축한다. 그게는 아마 누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방에 사업할 때 그런 것들도 그 분양 요금, 보증보험 요금 자체가 계리가 잘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익을 허그가 남겨서 가져가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거기에 대한 논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다른 기관들이 같이 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으로서 나타난 문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한 수장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국토부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해서 자본금을 보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니냐. 사실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시행하고 있지만은 그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건설업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하고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허그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계속 왜곡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 허그는 자기가 이제 그 분양 그 보증을 쓰므로 해서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은 뭐 낮출 거냐, 요율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관련돼서 분양가를 심의하는 기관이지, 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편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제 뭐 공사 이렇게 만든 것들은 그 어떤 정책 목표에 좀 치중해야 되는데 정권의 어떤 이상한 정책의 목표에 악용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좀 나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이나 이쪽에서 보면 이제 가외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외성의 원칙은 허그에서 이제 하는 것들, 지금 이제 한 수장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뭐 상위 11권 업체 중에 한 개라도 뭐 좀 사고가 나면은 허그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났을 때 분양 보증을 진행해야 되는 다른 건설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가외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관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대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핀 같은 게 없으면은 시장의 충격이 왔을 때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이제 수분양자들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건설업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안전핀, 가외성의 원칙에서 봤을 때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안으로 이제 한 수장께서는 이제 몇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뭐 국내 한계, 그다음 국외 한계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뭐 단계적으로 봐서 그 정도인 거지 뭐 단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1+1 해서 경쟁 구도를 이제 기초를 닦아놓고 2단계에서는 시장을 좀 더 크게 개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는 상품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탄생하고 거기에서 맞춤형 어떤 분양보증 요율이 책정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격을 더 저렴하게 공급받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계별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도시 재생 사업들을 과연 허그가 지금의 시스템으로 다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도 도시 재생 뉴딜이라 해서 50조 원이나 하겠다라고 하고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도 조금 특화시키고 그리고 민간 시장에서 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특화된 것들 그리고 또 지방은 지방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 지방 소재 은행들이나 보험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된다면은 그 수익이 지방한테도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지방 경제의 이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배 그 보정 배수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허그에서도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잘 버티고 있지만은 몇 건 터지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자존적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증 배수 문제 같은 것들도 민간 시장하고 경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특화된 그런 보증보험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건전성을 좀 갖추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독점과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인데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제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뭐 그 소수의 사람들한테 그 개발 이익을 몰아준다 이런 것들은 좀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거기 사고 싶은 사람조차도 못 사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 가격으로 거기에 사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백 대의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정부기관이 앞장서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얼마 전에는 집 세 채 분양하는데 27만 명이 달려붙어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정책이냐. 그리고 이제 사실 어느 나라 정부든 이렇게 투기를 부추기는 그 청약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참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경쟁의 독점이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독점의 그 폐해가 좀 없어지고 경쟁 구도로 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소비자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왜곡 효과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해 10월 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유예를 거쳐서 금년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공공택지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연말 정부가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이후에 법률을 개정한 이후에 저희 사단법인 대한무도학회를 통해서 또 공동학술제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그 당시 했던 거를 다시 현재 시점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 분양가 상한제의 대목이 이제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그리고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인데 건축비는 그 3월달과 6월달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점과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단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게 되면 또 시뮬레이션이 또 오래 걸려서 작은 단지 2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가격과 분양가 상한제 가격 그리고 조합에서 책정한 조합원 가격과 일반 분양 가격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했는데 지금 제가 발표하는 자료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항목하고 시가하고만 비교를 해놨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두 번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항목은 현재 62개 항목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에서는 7개 항목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62개 항목이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지금 그 분양보증 수수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는 분양보증 수수료는 분양가격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익자보다 원칙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15년도 1월 1일 날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폐지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번에 2019년도 10월 19일 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상황을 고려해서 6개월 경과 조치를 거쳐서 지난 7월 29일부터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나 다른 그 민간택지는 적용되지 않고요. 재건축만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역시 재건축 항목 가지고 했고요. 밑에 보면은 재건축 사업구역의 분양가 산정 기준은 7개 항목입니다, 원래. 근데 62개 항목 모두를 적용한 이유는 어차피 7개 항목이 그 항목이기 때문에 62개 항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사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연구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 빨간 글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 분양가격 산정과 후 분양가 산정을 비교해놨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그 선행 연구는 엄청 많습니다. 석사, 박사 논문들이 많고요. 저도 많이 지도를 했는데 뭐 글로 써봐야 이게 실무에서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도 이번 학기에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학기에도 제가 이 논문을 지도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논문을 많이 씁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됐지만 적용 시점에 따르는 문제점을 논문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논문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977년도 8월 달에 이제 상한가 규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에 이게 폐지와 규제 완화와 또 규제 강화를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도 5월 달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요, 상당히 강도 높게 규제를 했다가, 다시 또 이게 확대됐다가, 계속 고무줄처럼, 이 법을 시행해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전면 민간 택지까지 적용하는 걸로 바꿔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송원석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지난 2017년도 9월 5일 날 9호 대책에서 8위 대책 후속 대책이죠. 여기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뿐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정을 완화했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또 한 번 완화했죠. 이게 또 한 번 완화해서 지금은 투기 과일 주금은 거의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요건도 분양가격 직전 12개월 1년 동안에 물가 상승을 2배인데요. 지금 물가가 거의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난해 1.5%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3%만 올라가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공공택지가 5대1, 민간택지가 10대1만 넘으면 국민적 규모가 무조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그냥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서울의 지금 현재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입니다.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서울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599만 8천 명입니다. 약 600만 명이 있는데 분양 세대 수는 몇백 가구 몇천 가구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비율은 높은데 비교해서 이렇게 선택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나 두 개를 비교해놨는데요. 공공택지는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민간택지도 투기과일 지역에서 분양을 받게 되면 전매 기간이 5년에서 10년 동안 늘어납니다.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 100% 이상일 때는 5년이고요. 인근 시세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근 시세 80% 이하일 경우는 10년인데 대부분 이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요. 50%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22개 동이 지금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동지역으로 핀셋 규제라고 해서 동별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는요, 현재 재건축 사업이 진행하다가도 지금, 후분양제로 돌아서거나, 또는 조합원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강동구의, 둔촌중 아파트가 지금 조합원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후분양 제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죠. 지금 현재는 322군데의 지정 지역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입니다. 이거는 탁지비와 탁지비 가산비,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인데요. 이 탁지비는 통상적으로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합니다. 복수평가 가격에 산술평가 가격으로 하는데 공공택지는 애당초
적정 가격으로 입찰한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 이자를 산정해주고요.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가 고무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토지 가격이 분양 가격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택지비를 높게 감정평가한다면 분양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장에서 볼 때는 토지 가격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가산비, 이 집안을 보링 테스트해서 집안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안반이 나오거나 연역 집안이 나오거나 또 사줄토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은 100%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도시공원의 설치 비용, 지작물 철거 비용,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감정평가에 포함된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한번 62개 항목 중에서 주요 항목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가 국토교통부에서 3월달과 9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한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 가산비, 이거는 친환경 건축비나 또는 오토시스템처럼 홈 오토매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산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를 바꿀 때는 적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축 구조는 모든 아파트는 벽식 구조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러스조나 또는 벽식 구조도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구조로 바꾸는 경우, 예를 들면 법으로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요. 내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철골조로 만약에 짓는다면 스판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기둥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또 방과 방을 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함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산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벽식 구조만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건 지상층과 지하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 사업 현황인데요. 2018년도 기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은 2019년도가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재건축 사업 지구는 저 끝에 보시듯이 914군데가 있고요. 서울은 437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114곳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합인가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까지를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게 국토교통부 주택 업무표 현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별로 증감 표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2018년도 88곳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 작년도에 이게 더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죠. 이 당시에는 서울시의 정비사업지구가 1,300군데였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넘는 대도시는 정비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정비사업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건물을 질 수 없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것 때문에 해지하기 시작해서 특히 2013년도 오세훈 시장 후임으로 왔던 박원순 시장 당시에 서울시의 정비사업지구는 거의 30% 이상 감소했고요. 현재도 사업 진행되는 데가 300군데가 안 됩니다. 그중에 재건축 사업지구는 뒤에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현재 세대수로 왔을 때 조합 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가 2019년도 자료로 나옵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조합원 수가 2,300명밖에 안 됩니다. 재건축. 특히 이제 이 수는 거의 소초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세대수가 1,160세대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토교통부 지난해 자료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량, 특히 입주 물량이 금년도에 한 4만 1,0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내년도에 2만 1,000가구 정도로 줄고요. 또 후년도에는 10,000가구 정도로 준답니다. 서울에 유일하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이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밖에 없는데 이 세대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 단계인데요. 지금 사업 초기에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예비 안전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2018년도 2월 21일 날 정부가 재건축 안전 진단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구조 안전 진단이 추진하는 과정에 구조적 안전 진단이 20점이었습니다. 지금 50점으로 늘어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생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노후화하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점수별로 A, B, C, D 등급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한 번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샘플 테스트를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또 지난 6.17 대책에서 정부가 이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안전진단이
지방 기초단체장에서 시도지사를 바뀌었죠. 그래서 더욱 또 강화시켰습니다. 이 관리처분 단계를 제가 왜 넣었냐면요. 분양가 산정을 하는 기준은 이 관리처분 단계입니다. 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이 산정한 가격, 일반 분양분, 조금 전에 우리 한정석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허그의 분양가격, 보증가격, 이 세 가지 가지고 기존에는 분양을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는 분양보증은 30가구 이상 되는 일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모두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이 보증서는 말 그대로 건설회사가 부도났을 때 물어주는 돈입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격으로 둔갑해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해서,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분들이, 목을 조이게 돼서, 이 공급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산정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탁지비하고 탁지비 가산비와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인데요. 여기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 이거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건 비용에 가산이 안 되고요. 탁지비 관련 비용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상하수도 영향평가까지 그 평가 비용들은 감정평가 가격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정해주지 않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구조 형식의 변경은 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공사비의 기간 이자는 산정해주지 않는데 토지비에 대한 기간 이자는 분양가 산정 기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 기간 끝날 때까지 이자 비용까지 전부 가산해주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또 65세 이상 장애인들에 대한 설치 비용은 지금 현재 가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체 항목은 원래 62개 항목인데 제가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 3월 달에 발표했던 2020-235호에 발표했던 주택법 57조에 대한 건축비를 가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강남에 있는 유아파트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파트인데요. 탁지비 감정평가 가격이 1,690억입니다. 그리고 3.3제곱미터당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체 구성비의 74%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은 이미 조합이 일반 분양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분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비가 흙막이 공사부터 안반부터 가산비가 2,100억 정도 됩니다. 2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토지 가격은 1,900억 정도 됩니다.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분양가격의 83.29%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을 차지하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요, 토지 가격을 놓은 겁니다, 결국에. 토지를 비싸게 분양하면 분양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파트, 유아파트의 건축비입니다. 이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걸 그냥 갖다 썼습니다. 320억 정도 나옵니다. 이 아파트는, 작은 2동짜리 아파트입니다. 근데 강남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비가 공동주택 성능 등급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지어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홈 오토매틱을 도입하는 경우나, 친환경, 이 벽지를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건축비 가산비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최대한 이걸 활용합니다. 이 가산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60억 정도 나오죠. 그래서 합계가, 건축비가 380억 정도 나오고, 전체 분양가격은 2,29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평당 분양가격은 5,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H아파트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강남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토지비가 74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건축비는 또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일반 가산비까지 따지면, 780억 정도 됩니다. 토지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형 건축비하고 나머지를 전부 적용하면, 96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3월달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U아파트와 또 H아파트 사이에 있는 H4 아파트의 실거래가입니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게 아니고 비교 가능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7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실거래가입니다, 이거는. 실거래가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이 6,400억 정도 됩니다.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래가 많이 됐죠. 이거는
역시 두 번째 아파트를 비교하기 위한 주변 지역에 그 비교 가능한 아파트 단지의 거래 실거래가입니다.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인데요. 이거는 8,700만 원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평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됐죠. 자, 이거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유아파트라고 했던 아파트는 5,223만 7천 원 정도가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는 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허그를 통해서 분양 보증을 통해서 강남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4,700에서 5,200 정도 하는 점을 본다면 그대로 통과될 정도 가격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H4나 R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실제 H4의 아파트의 81.5% 정도, 그 다음에 R 아파트의 59.84%밖에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 한정석 소장님이나 우리 신기현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로 받으면 로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세대당 3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개발 이익이 생기면 최대 50%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또 걷어갑니다. 근데 50% 정도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전혀 세제 혜택을,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4,700 아파트를 비교하면 H4 아파트는 74%밖에 안 됩니다. 실제 시세에, 시장 가격에. 두 번째는 R 아파트는 54.3%입니다. 거의 반 가격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명한 로또 아파트가 됩니다. 기본적 건축비가 지난 9월 달에 좀 내렸습니다. 3월 달부터 내렸는데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내린 이유는 바로 지하 8104 가산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빼버렸습니다. 주택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사 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물막이 공사라든지 흙막이 공사나 집안 파일 공사는 바뀔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일단은 그걸 뺐어요. 이번에 3월달, 9월달 고시에서. 9월달도 이번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 2.69%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택지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비가 높으면 분양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이 정상적으로 잘 평가가 된 문제가 없는데, 이게 로비에서 가격이 등락폭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근 시세 대비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기 굵은 글씨로 글 써놨지만은, 사례 아파트보다 59.84%나 54.3% 최고 가격에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속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으로 가거나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택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심사위원회 가격은 그냥 그대로 분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25개 구가 대부분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은 좀 미비하다고 봐요. 이 분양가격을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아파트만 싸게 분양하는 거지. 분양가격을 싸게 분양했다고 해서 시장 전체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나라도 없지만 분양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참 의미가 있을 텐데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분양받는 사람만 로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죠. 예. 저도 분양받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합원의 수익이 수분양자한테 이전될 뿐입니다. 이게. 10억짜리가 5억에 분양받는다고 5억에 있느냐? 10억으로 된단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수분양자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고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과 일반 분양물의 차이를 두는 경우에 재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감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이게 2015년 4월달 이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통제는 없었죠. 그 당시에. 그러나 간접적 통제를 허가를 통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하신 한정석 소장님 말씀대로 허그에서 분양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이 분양보증은 지금 현재는 선분양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후분양을 부르짖으면서 선분양에 이걸 적용하고 있죠. 사실 후분양은 60% 이상 건축물 완공해야만, 준공해야, 그냥 기성구가 돼야만 분양받을 수가 있는데, 후분양으로 갈 경우 주택 가격이 싸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기간 이자는 전부 가산해서 아마도 분양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 규제 정책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
자율에 맡게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게 그 폐지되는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오히려 로또만 양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조합원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주택 공급을 줄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만약에 분양가 시민을 통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지금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단계가 인가를 받고 난 단지에서 기부 찬압 비율이나 항정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기부 찬압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조합원들한테 수익이 돌아가요. 근데 항상 하는 거 보면 이번에 8월 4일 날 정부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아파트를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죠. 그 내용을 보면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찬압 받고 나머지 개발 이익에 대해서 90% 환수하면 10% 가지고 재건축 하겠느냐? 10%가 만약에 3천만 원 이상 세대별로 3천만 원 이상 돌아가는 이익이라면 그거 역시 또 그 이상 되는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또 환수합니다. 결국에는 조합원들은 3천만 원 이상 가져갈 수가 없어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결국에 이런 기부 찬압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직접적으로 이거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나 20가구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전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20가구 넘을 때만 이게 적용을 받아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분양 수익이 감소되더라도 조합원에겐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적정한 시기에 하지 않으면 도시가 슬럼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다마 신도시를 비롯한 5개 신도시가 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시 신도시에서 도시를 회귀하는 현상이 벌어졌죠. 지금 우리 1기 신도시가 이제 30년이 넘어서 재건축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면 그런 현상이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업 주체에 예상치 못했던 손실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이 보완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투기꾼이라고 보는 국민의 의식. 이건 정부가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모르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분양가 규제 정책과 관련돼서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분양가 규제 정책은 앞서 공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977년에 도입됐지만 그 이후에 경기조절 수단으로서 적용과 폐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0여 년간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희가 이런 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시장 안정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또한 시장 규모의 확대라든지 신축으로의 수요의 집중 등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서 현재는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분양가를 왜 규제하느냐?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가 기존 주택 가격을 견인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를 규제를 하면 신규 주택 가격 통제를 통해서 기존 주택 가격도 안정될 것이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최근 몇 년간 데이터를 확인하면 두 가지 다 맞는 검증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축주택 가격보다는, 즉 분양가보다는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고요. 특정 기간에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높은 가격 상승률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특정한 단지에 관련된 것이고요. 대부분은 기존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신규 주택 가격 통제를 통해서 기존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어떤 상품이 있는데 100개 정도의 이제 상품이 있는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두 개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고 해서 100개의 상품이 과연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오히려 한두 개의 상품이 기존의 높은 가격으로 쫓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결국 우리 주택시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 공급된 주택은 재고주택 대비 한 2%에서 3%밖에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주택은 한 100채가 있는데 새로 가격을 통제받아서 공급되는 주택은 한두 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 주택 가격 통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 가격 안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신축주택 공급 물량은 전체 시장 대비해서 3.3%였고요. 서울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재고 대비해서 신축 공급 물량이 더 작은 서울은 이제 가격 통제에 따른 효과를 더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과연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결국은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는 공공택지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을 한번 돌아보시면 대규모 공급 초기에는 가격이 안정됐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른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결국은 가격 통제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 가격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것도 의문이 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 안정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과연 부작용은 없느냐?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만인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이 가격 규제 정책은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공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로또 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소분양자한테 과도한 이익이 가다 보니까 가수요가 촉발합니다. 별로 지금 현 시점에서 생기지 않아도 되는 수요가 미래의 수요들이 당겨지면서 현재 발생하는 가수요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떨어집니다. 수익이 떨어지면 당연히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에서 모두 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이제 비근한 예로 지금 이제 공 교수님은 강남 재건축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 있었습니다. 강남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실질적으로 분양할 때 당시에는 이제 시세 대비해서 반값 아파트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현재 가격을 확인해 보면 분양가 대비해서 1.7%에서 1.7배에서 1.8배까지 지금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연간 8에서 13% 가까이 수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어디 있느냐? 결국 없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대부분 다 이제 수익이 수분양자에게 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격들 자체의 문제가 또 뭐냐면 자산 배분의 비효율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집단대출에는 다 금융규제가 들어옵니다. 금융규제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일정 자산을 갖춘 분들만 신규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이분들한테 가격 규제가 일어나 아주 저렴한 주택을 배분해주는 형태로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효율적인 정책이냐? 아니면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과연 효율적이냐? 아까 서민들이 일부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연 이게 서민한테 지금 강남에 신규 분양주택이 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저희가 노무현 정권 때 2008년 1월에 민간택지 분양가 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때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사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민간 분양가 상한제로 회피하려고 갑자기 인허가를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공급 물량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공급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 중에 70%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됐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결국 일반 분양군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고요. 또한 앞서 이제 공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공급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가격 규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 규제 정책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달콤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바로 가격 규제를 하면 마치 시장이 안정될 것 같은 환상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이 가격 규제 정책이 갖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적용 대상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한 가격 규제의 폭도 최소화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민간 택지 부분 말고 일정 부분 효과, 단기간 효과라도 날 수 있는 기존 방식인 공공택지에 한정하는 게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택지 쪽에 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도입된 상태라고 하면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부작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쓰시고 정책을 쓰셨는데 제 판단에 가장 나쁜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주기 때문이고요. 결국 왜곡된 시장을 왜곡시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한 한 가지는 뭐냐면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건 역시 부동산이야. 신규 분양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익을 이제 그 사람들 제도를 정치적으로 뭐 없애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당장 그래서 단계별 접근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지금 상태는 이제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고 난 그게 제도 주고 사고 싶은데 100대 1 이래서 못 사는 입장이고 또 쓸데없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상황이니까 판교할 때 했던 게 우리가 이제 시세의 한 90%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값이 초창기에 빠지니까 이제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했긴 했는데 실제 그 분양 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쌌고요. 그 차액 부분을 국가에서 채권으로 해서 다 거두고 갔습니다. 적어도 그런 것들을 한번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시세의 몇 프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실수요자들은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이 단순히 수분양자 몇 명, 뭐 강남은 뭐 한번 잘 붙으면은 5억 10억을 번대요. 근데 5억 10억을 몇 명이 벌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유지한 나라가 과연 선진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그 이익이 좀 더 공평하게 가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완전 뭐 시장 가격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보지만은 그게 따라서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생애 최초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 집을 싸게 주는 제도를 통해서 가야 되느냐. 주택은 시장가라도 그 사람들이 대출이라든가 다른 지원을 통해서 주택에 쉽게 접근하는 그런 쪽으로 하게 된다면은 뭐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어느 정도 좀 갖다 놓고 유지할 수 있고 품질 저하도 좀 막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것 외에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수단들을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보자. 이게 제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분양자와 공공이 결국 공공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 말고 공공이 일정 부분 나눌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나와야 이것이 작동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걸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로또라는 단어가 붙은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특정 개인에게 어떤 운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정 부분 신규주택 가격 규제를 통해서 기존 주택 시장 안정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주택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보다 좀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이제 소망이고, 그러려면 이런 이제 일견 불합리해 보이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걸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분양가 규제가 있을 때 채권 규제가 있었죠. 채권 입찰제가.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서 채권 입찰제도 없앴어요. 그런데 다시 분양가 규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채권 입찰제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을 안 해봤을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로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뭐 경제적 혹은 뭐 정무적 그러한 이제 계산들이 들어가 있는 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1차지만 어떻게 이걸 정부가 부담 없이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이행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단계적인 해법, 또 제약 요인을 어떤 식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지혜도 전문가들이 좀 더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자유기업원도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그런 취지로 오늘 이 토론 세미나를 주최하셨어요 생각하고 이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송원석 위원실과 자유기업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